뭐, 첫 경기는 일단 이탈리아 먼저 할게요. 왜냐면 오늘 이탈리아가 그렇게 맛이 막 있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좀 가볍게 이탈리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EPL 하고, 라리가나 분데스리가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가장 빨리 있는 경기가 프로시노네 대 토리노 경기죠. 프로시노네 대 토리노 경기인데,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프로시노네는, 워낙에 선수단 구성이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왼쪽 윙, 이브라이모비치, 바이에른 뮌헨에서 임대 온 친구, 헤이니에르, 레알에서 임대, 소울레, 유벤투스에서 임대, 바르네체야? 하여튼 이 새끼도 유벤투스 임대. 여기저기 막 임대에 와서, 그러니까 젊은 재능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프로시노네는 구심점이 없는 느낌이 많이 든다. 사실은 여기 중원에도요, 프로시노네 원래 좀, 뭐랄까, 좀 오래 뛰고 이렇게 많이 해줬던 선수가, 미치텔린가 그 친구인데 안 나오고 있죠. 여러가지고 팀에 구심점을 해줄 선수도 별로 없다. 여기는 로마놀리도 그 알레시오 로마놀리가 아니라 다른 친구야, 다른 친구. 여러가지로 좀 팀에 구심점을 삼아준 선수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는 저는 젊고 변수 많은 팀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반대로 토리노 같은 경우는 우직한 중원, 이반 주리치 감독을 맡고 있는데, 이부 헬라스 지휘했던 분이고, 선수단 구성 보면요, 전방에 이제 사파타랑 사나브리, 아엘라, 비겐스몰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사파타는 아탈란타에서도 엄청난 이런 피지컬 능력으로 많이 좀 각광받던 친구고, 뭐 블라시치라든지 일리치 이런 동구권 친구, 게다가 캐롤 리네티 폴란드 선수, 이렇게 동구권 특유의 피지컬과 기술이 갖춰진 중원을 선호를 하더라. 우직한 중원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중시한다고 많이 썼죠. 제가 뭐 저번에 부온조르노, 뭐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뭐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랬던, 많이 신임받는 친구더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단단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팀이 토리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뭔가 프로시노네가 일단은 까다로워. 어느 팀이랑 붙어도 까다로워요. 막 진짜 사스올로한테 2대0으로 지다가 4대2로 역전승도 거두고, 근데 또 3대0으로 이기다가 세리아 최초로 70분 이후에 4골 쳐먹히면서 4대3으로 역전도 당하고, 이런 변수가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시노네 요즘 경기라고 봤을 때는 이 새끼들 불안정해.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로시노네에 대해서는 요즘의 경기력들이. 반면에 토리노는 아예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아마 배팅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세리아 몬짜 대 제노아인데, 저는 일단은 몬짜를 늘 좋게 보죠. 몬짜랑 제노아가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은 선수단 구성상으로요, 그 양팀 다 몬짜는 이제 수비 쪽, 제노아는 중원 쪽에 세리아에서 잔뼈갈 공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몬짜는 이제 그 후방에 아르만도 이조라든지 담브로시오라든지 뭐 루카 칼디롤라, 이런 세리아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이런 후방 선수들이 많아, 몬짜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제노아에는 중원 구성이 바델리, 스트로트먼, 말리노프스키, 이렇게 좀 세리아에서 오랫동안 선보였던 이런 중원 구성들이 되게 중원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몬짜는 그 갈리아르디니, 마테오 페시나 콜파니 칭찬 엄청 많이 했었죠. 세리아 중위권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는 몬짜였다, 이런 얘기 했었고, 뭐 사이드에도 비린델리, 옛날에 그 유벤투스의 비린델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딱 아들도 똑같은 포지션에서 뛰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밀란에서 그 임대 왔던 로렌조 콜롬보 맞구나. 로렌조 콜롬보. 그냥 이 친구도 밀란에서 임대 온 친구예요. 여러 가지로 저는 몬짜가 좀 더 어리고 다이나믹하고 이런 좀 더 경쟁력 있는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노아가 제가 말했지만 구성 자체는 좋아. 후방에도 이제 유벤투스에서 임대 온 드라우신, 그 뭐 같은 파트너로 바르케스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바델리, 스트로트먼, 말리노프스키 같은 뭐 잔뼈 구분 중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최전방에도 구드몬스나 레테기 같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근데 중원이요, 바델리, 스트로트먼은 일단은 너무 나이가 많거나 좀 과거에 좀 십자인대 부상도 당했었고, 스트로트먼이 옛날에는 진짜 엄청난 엔지니어인데 요즘에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말리노프스키도 빠따 한 방은 있지만은 뭐랄까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는데 그 단단함을 보이는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노아가 이런 겉보기에는 좋지만 사실 실속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노아가 이 경기 원정이거든요. 몬짜 대 제노아에서. 몬짜가 최근에 이제 뭐 유벤투스한테도 이 경기도 90분에 골 넣었는데, 페데리코 가티한테 또 90분에 얻어맞으면서 햄무를 당했죠. 제가 이 경기 또 햄무 갔었는데, 몬짜가 잘 비볐지만 햄무를 당했었고, 최근에 몬짜 보면은, 몬짜나 제노아나 최근 경기도 보면은, 네, 몬짜는 일단은 무승부가 오지게 많고 이렇게 유벤투스한테도 지고 로마한테도 지고 하지만, 일단은 이런 강팀들이 아니면은 일단 잘 안 집니다, 몬짜가. 그리고 홈 데이터 같은 것도 보면은 몬짜는 일단 잘 안 져요. 잘 안 지고 이렇게 무승부 나면 답답하지. 뭐 레체, 볼로냐, 우디네세, 토리노 다 비슷한 체급팀이랑 붙었을 때 비기는 경우가 덜어 있긴 했지만은, 엠폴리나 살레 같은 이런 제압할 만한 팀은 잘 제압을 했다. 근데 제노아는 어땠냐?
제노아가요 원정에서 매우 안 좋아요. 첫 원정 때는 라치오 상대로 이렇게 원정승을 거뒀는데 그 이후로는 페페 뭐 코파 이탈리아도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원정 제노아가 몬자를 잡아낼 거다 이런 그림을 일단 좀 그리기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뭐 몬자 칭찬 많이 했다시피 구성 자체는 저는 비슷하지만 몬자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이 경기는 뭐 몬자의 일반승 배당도 나쁘지가 않죠. 한 1.8 정도 되니까 거기다가 햄무 성능 정도? 몬자가 일단 이기긴 할 것 같은데 햄무 성능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살레르니타나 대 볼로냐 있는데요. 살레르니타나가 최근 5경기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나아졌어. 최근 5경기가 이렇게 산포도리아와 코파에서 4대0 승리, 나폴리한테 2대0 패배, 무승부, 라치오 상대로 승리, 그리고 직전 피렌체한테 3대0. 이게 왜 5경기 얘기를 왜 하냐? 살레르니타나가 그 5경기째 이 산포도리아전 여기 때부터 필리포 인자기를 감독으로 안 쳤습니다. 그전에는 파울로 소사가 이렇게 감독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리그 성적이거든요. 이게 살레르니타나 파울로 소사가 감독을 하던 시절에는 리그에서 계속 이랬었어요. 너무도 안 좋았었고 왜냐면 작년에 이제 파울로 소사가 감독으로 중간에 부임을 해가지고 살레르니타나를 잔류를 시켰거든. 그래갖고 믿고서 올 시즌 맡겼는데 초반에 너무 안 좋아서 인자기한테 감독을 맡기고 나서야 살레르니타나가 조금이나마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런 상황인데 직전 이제 피렌체한테 3대0을 당했었죠. 제가 뭐 살레르니타나 얘기할 때마다 뭐 오초아 골키퍼라든지 뭐 칸드레바라든지 블라유 디아 말고는 공격에 뭐 누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직전 경기도 이 경기도 블라유 디아가 쉬었다가 교체로 나왔단 말이야.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살레르니타나가 그렇게 경쟁력이 마땅히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반대로 그럼 볼로냐는 어떠냐? 볼로냐도 일단 잘 안 져. 여기 보시다시피 올 시즌 시작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인데 쭉 이렇습니다. 올 시즌 전적들이 시즌 토탈 해가지고 2번밖에 안 졌어요. 볼로냐가 밀란한테 그 거의 뭐 시즌 첫 경기 그때 밀란한테 2대0으로 지고 이후에 이제 피오렌티나한테 2대1로 잡히고 제가 이제 피오렌티나랑 볼로냐 봤는데 질만한 경기였었고 이 경기 페널티킥 2개가 불렸거든요. 볼로냐도 하나 피오렌티나 하나 불리고 했는데 이 경기 사실 좀 질만한 경기였던 것 같고 근데 그 밖의 경기도 보면은 뭐 인터밀란 상대할 때라든지 나폴리 상대할 때라든지 뭐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볼로냐가 일단 팀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가 뭐 그 볼로냐의 지금의 볼로냐를 읽었던 티아고 모타 감독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죠. 티아고 모타가 선수 시절에도 그렇고 감독으로서도 되게 팀을 잘 빚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많이 했고 일단은 뭐 내일 원정이긴 한데 볼로냐가요 원정에서도 꽤 단단한 편입니다. 그 피렌체한테 진 게 아쉽긴 한데 일단은 잘 안 져. 잘 안 지고 무승부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 볼로냐의 무승부도 생각해볼만 하고 살레르니타나면은 볼로냐가 또 잡을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나는 이거 볼로냐가 직전 경기에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특히나 레체랑 할 때 이때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는데 보니까 본인들이 자랑하던 공격수 지르크제이도 벤치에서 스타트를 했었고 그리고 뭐 오르솔린이라든지 중원에도 프렐러 이런 친구들 다 벤치 스타트 했단 말이야. 레체 상대로 원정에서 좀 얕잡아봤는지 좀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막바지에 골 처먹히기 전까지는 이기고 있었단 말이죠. 보시다시피 그 레체의 골이 90 플러스 10분 이때 들어갔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볼로냐가 이렇게 로테이션 돌리면서도 레체 정도의 팀을 이렇게 압도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고 저는 일단은 감독의 역량이나 팀의 구성이나 여러가지 최근 면에서 살레르니타나보다는 볼로냐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여러가지 볼로냐의 원정 기록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무승부도 3위 날만하지만은 볼로냐가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자기를 안 쳤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리그에서 그렇게 막 확실히 막 바뀐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확연하게 살레르니타나가 달라졌다. 얘네들 이제 쉽게 안 질 거다. 이런 점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볼로냐 사이드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도록 하고요. 볼로냐가 이렇게 원정에서 막 무승부 많이 캐고 그런 건 아쉽긴 한데 사스올로, 인테르, 몬자 다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뭐 베로나 같은 팀 못 잡은 건 아쉬워. 근데 일단은 볼로냐가 원정에서 유벤투스, 인테르, 사스올로 그리고 몬자 정도면 어려운 상대였었고 볼로냐가 잘하는데 너무 원정에서 상대들이 어려웠었고 살레르니타나 정도는 잡을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요. 자 플럼 대 웨햄은 일단은 요즘에 플럼이 나름대로 잘 비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플럼이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5대0 울버햄튼 3대1로 잡았고 리버풀한테도 많이 비볐었고요. 홈빌라한테도 나름대로 잘 비볐었어. 플럼이 일단은 요즘에 상위권한테 잘 비빈다는 게 눈에 가장 띄었었고요. 그 이제 최전방 라울 히메네스가 작년에
4위권 팀, 그러니까 상위권 팀 상대로 3골을 넣고 있다. 근데 옛날에 얘가 울브스 시절에는요, 탑 4팀, 강팀 상대로는 47경기 동안 3골밖에 없었거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애들한테 3골을 넣고 있다. 그야말로 이런 강팀한테 새가슴이던 그런 게 다소간에 올 시즌에 풀럼 소속으로는 많이 벗어던진 모습이더라. 강팀 상대로 폼이 좋은 라울 히메네스라는 소리고요. 근데 풀럼이 이제 내일 그 웨스트햄도요, 서런던, 런던 팀이거든요. 풀럼이 런던 팀들한테 굉장히 약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첼시라든지 그 뭐 웨스트햄도 그렇고 뭐 아스날, 토트넘 이런 팀들 다 런던 팀이에요. 런던 팀들과의 대결에서 11전 무승이더라. 웨스트햄도 저기 뭐지 런던 팀에 속하고요. 11전 무승으로 4무 7패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웨햄한테만 1무 5패 중이에요. 웨햄한테만 1무 5패를 쳐받고 있는 풀럼이더라. 그리고 또 웨스트햄이 제가 제러드 보엔 얘기를 저번에도 했었어요. 제러드 보엔이 올 시즌에 원정 7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다. 원정 7경기 연속골 기록 중인데 그 전에는 원정 69경기 동안 4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보엔이. 근데 최근에는 원정에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EPL 기록이 반페르시가 원정 9경기 연속골이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넘볼 정도로 요즘에 보엔이 원정에서는 상당히 잘하더라. 뭐 그런 소리를 할 것 같고, 풀럼은 아다마 트라오레, 뭐 디오프, 무니주 이런 친구들이 아웃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라울 히메네스도 살짝 부상이 달려있긴 하대요.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아레올라, 골키퍼 아레올라랑 이제 안토니오 같은 친구들이 아마 좀 부상으로 아웃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아까 제가 웨스트햄이 풀럼 상대로 막 좋다고 했었잖아요. 웨스트햄이 통산 EPL에서 풀럼 상대로 16승을 거뒀는데, 웨스트햄 개인적으로 웨스트햄 팀이 특정 팀한테 많은 승리를 거둔 게 사우스햄튼이랑 토트넘한테 20승을 거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승리를 거둔 게 웨스트햄이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은 나름대로 풀럼 상대로는 좋은 기억이 있다. 이런 거고, 또 웨스트햄의 감독 그 데이빗 모예스 있잖아요. 모예스가 옛날에 뭐 에버튼 감독, 메뉴 감독 지내고 했었는데, 이 모예스가 통산 크레이븐 코티지 풀럼으로 원정 가가지고 모예스 감독 개인이 13경기째 패하지 않았다더라. 13경기째 패하지 않았다더라, 모예스 감독이. 그러니까 지금도 웨스트햄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모예스 감독이 풀럼 원정에서는 잘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모예스 감독 개인으로도 빌라파크 원정 11년도부터 23년까지 무패였다고 해요. 14경기 동안. 그리고 썬더랜드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 원정에서 2002년부터 12년까지 10년 동안 15경기 무패 행진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 다음으로 좋은 원정 무패 기록이 풀럼이라는 거지, 모예스가 개인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웨스트햄한테는 좋은 이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도 일요일 낮 경기잖아요. 일요일 경기가 두 팀 다 좀 기분이 안 좋았대요. 풀럼 같은 경우는 일요일 경기에 13경기 동안 1승 2무 10패.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은요, 9경기 동안 1승 1무 7패로 서로 간에 일요일 경기 때는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웨스트햄은 일요일 경기 4연패 중이라더라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폼 자체는 풀럼이 not-bad하다. 풀럼은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폼은 not-bad해요. 반대로 근데 웨스트햄은 이래. 웨스트햄이 오히려 폼은 더 좋죠. 오히려 폼은 웨스트햄이 더 좋은 모양새고, 풀럼이 아까 웨스트햄한테 1무 5패로 약했다는 것도 있고, 모예스 감독 개인이 풀럼전에 무패행진 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제러드 보은의 원정 연속골 기록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웨스트햄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나은 건 있다. 뭐 요즘에 근데 풀럼의 경기력이 좋다는 건 당연히 경기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웨스트햄의 아주 낙승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풀럼의 기세가 기세다 보니. 그래서 무승부 내지 웨스트햄 프렌. 이게 웨스트햄이 프렌을 받았으면은 안정적인 선택을 지향한다면 웨햄 프렌도 좋을 것 같다. 왁구만 봐도 루튼타운은 뭐 직전 아스날 상대로 3대4로 잘 싸웠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뭐 패배 기록이 더 많은 상태고. 근데 맨시티가 최근에 기록이 이렇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EPL에서 1등 달리던 팀이 맨시티야. 근데 한 달 만에 지금 리그 4위로 내려앉았죠. 그리고 지금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사전 무승이라고 했는데, 이게 펩이 맨시티를 맡고 나서 2017년에도 한번 4경기 무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기록과 동률입니다. 동률. 4경기 연속 무승은 펩이 맨시티를 맡고 나서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 있는 기록이긴 하다. 펩은요, 그리고 감독 커리어 역사상 5경기 무승, 5전 무승을 해본 적이 없는 감독입니다. 아무래도 팀 맡았던 팀들이 바르셀로나, 뮌헨, 맨시티 이런 극강 팀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감독을 맡으면서 5경기 동안 승리를 못 거둔 적이 없었던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직전에 제가 빌라전을 또 다 봤어요. 그 아스톤 빌라가 요즘에 워낙 대단해 이 경기도 봤었는데, 빌라전에 슈팅 2개, 후반전에는 슈팅 1개,
최악이었죠, 말 그대로. 후반전에 빵슛, 단일하프 맨시티가 한 번도 이렇게 슈팅을 하지 못했던 거. 만수르 시대가 이제 2011년 만시니 감독부터 시작이잖아요. 만시니 감독부터 시작인데, 만수르 시대 이전 2010년 때 이제 뭐 막 리차드 던, 스티븐 아일랜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만수르 시대 이전의 맨시티, 2010년에 아스날전 이후로 전반전 후반전 이런 다니엘 하프의 슈팅을 한 번도 못한 게 처음이래요. 그리고 바로 이제 또 제가 로드리 얘기도 할 텐데, 스톤스가 이날 복귀를 했는데도 중원이 개처발렸다. 이유가 뭐냐? 바로 로드리가 결정했기 때문이죠. 맨시티가요, 최근 모든 대회에서 5번의 패배를 했습니다. 보면은 아스톤빌라한테 1패, 위로 올라가서 아스날한테 1패, 울버햄튼 패배, 뉴캐슬한테 리그컵 패배, 브렌트포드, EPL이다, EPL. 그 커뮤니티 실드 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실드 빼고선. 이 경기도 이때 그 브렌트포드전도 로드리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패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맨시티의 최근 5번의 패배. 아까 봤던 그 커뮤니티 실드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렌트포드, 뉴캐슬, 울브스, 아스날, 빌라 이런 맨시티의 최근 5패가 전부 로드리가 안 뛰었던 경기다. 맨시티의 최근 5패가 전부 로드리가 없는 경기였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만큼 로드리가 맨시티의 이런 중원이라든지 뭐 경기력 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는 선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반대로 로드리가 뛰었던 경기, 로드리가 뛴 경기에서는 4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다. 33승 10무, 33승 10무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로드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홀란드가 요즘에 살짝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홀란드는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15경기 14골 이렇게 받고 있는데, 승격팀 상대로 8경기 9골을 넣고 있다고 해요. 8경기 9골. 그야말로 이런 약팀들한테는 아주 지옥을 선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릴리시랑 로드리가 복귀를 했고요. 제레미 도쿠도 복귀를 했고, 이 제레미 도쿠가 올 시즌 그 맨시티 소속으로 가장 많은 이런 찬스 메이킹을 한 선수가 포든이에요. 포든이 23번의 찬스 메이킹을 했는데, 제레미 도쿠도 찬스 메이킹이 22번입니다. 22번. 뭐 제레미 도쿠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로 맨시티가 좀 힘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그리고요, 이 루튼타운이 승격팀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EPL에서 가장 좀 약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점도 그렇죠. 실점이 지금 벌리나 셰필드 다음으로 지금 37점으로 밑에서 세 번째, 딱 순위랑 똑같습니다. 실점 순서대로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루튼타운이 15경기 37점을 하고 있고,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어요.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는 루튼타운이다. 매 경기 다 실점을 하고 있다. 같은 강등권 팀들에 비하면 실점 수치가 그래도 나쁘진 않은 편이긴 해요. 근데 그 골 기대값, 기대 실점값, XGA라고 하는데, Expected Goal Against가 25.3실점으로 리그 최다. 리그에서 기대 실점값이 가장 높은 팀이라고 해요. 셰필드가 뭐 41실점 하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도 루튼타운이 37점밖에 안 했지만은 기대 실점값은 가장 높더라. 그리고 이제 유효 슈팅 비율, 유효 슈팅들 중에서 골 기대값 이런 게 33.8이라고 하는데, 그 골키퍼 카민스키 골키퍼가요. 루튼타운의 카민스키 골키퍼가 5.8골을 더 막아내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활약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루튼타운이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기대 실점값도 높게 잡히는데 골키퍼가 분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경기 클린시트도 없고 실점이 많은 편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맨시티한테는 많은 이런 좀 그 기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겠죠. 양팀의 맞대결 같은 거는 뭐 99년 이후에 첫 맞대결이라 의미가 그렇게 없고요. 맨시티가 이제 강등권한테 패했던 게 2021년 비엘사 감독이 지휘하던 리즈한테 2대1로 패한 게 마지막 이제 강등권한테 패배를 당한 거였고, 그 이후로 13승 1무다. 13승 1무. 그래서 이런 루튼타운 같은 강등권 팀한테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 원정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하고 올 시즌의 경기당 8.5의 슈팅을 허용했고요. 그 XGA, Expected Goal Against, 기대 실점값이 0.97. 이게요, 19-20 시즌에 0.99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19-20 시즌이 맨시티가 마지막으로 EPL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시즌이다. 리버풀한테 우승을 내줬던 그 시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맨시티가 여타 시즌에 비해서 불안하더라 뭐 얘기 많이 했는데, 패배한 모든 경기가 로드리의 결장이었다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이렇게 뭐 로드리가 결장하는 경기에서 유독 패배를 많이 했고, 올 시즌이 다른 시즌에 비해 패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안 좋게 찍힐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앞만 봐도 솔직히 시티가 질만한 사이즈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냥 길게 얘기했는데, 시티 승 당연히 보고, 시티의 뭐 1만 정도까지도 보겠지만은 배당의 맛이 없어가지고 시티가 한번 개패할 만한 사이즈도 있지 않나. 저는 뭐 2만엔까지도 들여다보곤 있습니다. 제가 또 배당충이어가지고
안전지향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그냥 맨시티 뭐 일반승이나 1만円같은 거 그런 거 가시면 될 것 같고, 에버튼 첼시 먼저 하겠습니다. 에버튼 첼시 먼저. 근데 에버튼 첼시는 사실 막 뭐 제가 많이 찾아왔는데, 막 번역해가지고 많이 찾아왔는데 뭐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에버튼 첼시는 저는 패스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가지고 온 정보만 말씀드리면, 에버턴이 승점 10점으로 리그 17위에 있는데 승점 삭감 10점 안 당했으면은 오히려 첼시보다 높은 순위에 있을 거예요, 에버튼이. 그만큼 첼시가 올 시즌에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게 왜 그러냐. 시언 다이치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에버튼의 시언 다이치 감독이. 시언 다이치의 페르소나라고 할 법한 드와이트 맥닐. 이제 옛날에 시언 다이치 감독이 벌리 감독을 하던 시절에도 드와이트 맥닐이 벌리부터 함께 했었죠, 시언 다이치 감독이랑. 그래가지고 통산 200경기를 출전했는데, 드와이트 맥닐이 직전 경기도 왜냐면 골을 넣었었거든. 200경기, 통산 200경기 출전해갖고 16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시언 다이치 감독 밑에서 넣은 게 14골이나 된다. 그야말로 뭐 드와이트 맥닐은 시언 다이치 감독의 페르소나다. 그리고 이제 에버튼에 오랫동안 뛰었던 두쿠레도 있잖아요. 두쿠레도 여태까지 램파드, 덩컨 퍼거슨, 베니테즈, 안첼로티 이런 감독을 겪으면서 총 69경기 4골밖에 못 넣었는데요. 근데 시언 다이치 감독 밑에서는 두쿠레가 30경기 10골을 넣고 있다. 이런 이 선수들의 이런 득점력을 배가시키는 데는 시언 다이치 감독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첼시는요, 직전 경기에 메뉴한테 2대1로 패했는데, 사실 그 경기가 기대 실점값이 4.17점이었어요. 메뉴가 거의 뭐 4골을 넣어야 합당한 경기였다는 건데, 그날 로베르토 산체스가 잘 맞긴 막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첼시가 보시다시피 15경기 24실점이다. 24실점. 상당히 많은 실점을 해주고 있고, 지금 15경기를 펼쳤잖아요, EPL에서. 15경기 구간 24실점이 1516 시즌이랑 동률입니다. 그만큼 최근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실점을 했던 게 또 오랜만이라는 거죠. 뭐 최근 한 5년 동안 이 정도로 15경기 구간에 실점을 많이 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실점을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15경기 동안 슈팅 194개를 허용했다, 첼시가. 이것도 옵타에서 첼시의 이런 기록들을 살핀 이래로 최다라고 합니다. 최다.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있는 시즌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슈팅도 많이 허용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점도 많아지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첼시는요, 2023년 올해에만 총 17패를 했는데, 이게 21년이랑 22년을 합친 숫자 16패보다도 많은 패배다. 제가 오바도 좀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좀 그래서 첼시가 그렇게 뭐 실점도 많고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오바도 볼까 했는데, 뭐 요즘에 에버튼도 나름대로 잘하고, 근데 기준점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경기는 뭐 딱히 선택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오바 보시는 분들은 오바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바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1.6짜리는 별로 안 가고 싶네. 한 해 이제 최다 17패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에만 17패를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패배 숫자다. 한 해 최다 패가 19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그거를 맛볼 수도 있겠다. 근데 첼시의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 콜 팔머죠. 콜 팔머. 지금 8경기 선발에서 5골 2어시 넣고 있는데, 원정에서만, 이 경기도 첼시가 원정이잖아요. 원정 최근 4경기 동안 5골에 관여를 했다, 콜 팔머가. 3골 2어시로. 이제 조금 에버튼한테 긍정적인 소식인데, 에버튼이 홈에서 첼시 상대로요, 최근 5경기 동안 4승을 거뒀다. 제가 방금 이제 오바를 살짝 걱정한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지난 양팀의 14번의 맞대결 중에서 양팀이 모두 득점한 경기가 3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3번밖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요인을 조금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 최근 양팀의 14번의 맞대결 동안 양팀이 모두 득점한 거, 그게 3번밖에 없었다. 뭐 언더만 났냐? 그건 아니긴 해요. 양팀의 맞대결에서 최근 14번 맞대결 중에 양팀 모두 득점한 게 3번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있고, 보시다시피 뭐 0대0, 0대0, 2대0, 뭐 4대0도 있긴 하지만 막 1대0, 2대0, 1대1, 1대0, 0대1 막 이렇게 언더가 좀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바는 그렇게 맛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이 경기가 또 일요일 경기잖아요. 일요일 경기에서 에버튼은 256점 104패라고 하는데, 홈 15경기 중에 11패를 했다. 일요일 경기에만. 홈에서 일요일날 경기하면 썩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소리고, 이거는 근데 저는 좀 부수적이라고 보긴 해요. 뭐 특정 요일에 못하고 이런 거는. 근데 EPL에서 에버튼보다 일요일날 가장 많은 패배를 한 팀이 토트넘밖에 없는데, 토트넘은 336전을 해서 105패고 에버튼은 256전, 한 80경기를 덜 했는데 그만큼 일요일에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경 쓰시는 분들, 오늘 뭐 피해 목요일이다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런 일요일날 에버튼이
많이 졌다. 이것도 좀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첼시는 최근 그 8경기에서 1승 2무 5패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본인들보다 순위가 낮은 경우에 아까 제가 뭐 에버튼이 그 승점 드랍을 안 했으면은 첼시보다 순위가 높았을 테긴 하지만은 어쨌든 순위가 낮은 경우에는 3승 3무 2패로 조금 낮기는 했었다. 아까 제가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 칭찬을 많이 했는데 벌리 시절을 포함해가지고 첼시 상대로는요 홈에서 5연패 중이래요. 5연패. 그 특정 팀을 상대로 홈에서 6연패를 한 감독이 에디 하우가 맨시티랑 리버풀한테 6연패를 했었고, 그리고 스티브 브루스가 첼시한테 6연패, 로이 호지슨이 리버풀한테 6연패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기록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션다이치가 첼시한테 또 홈에서 패한다 그러면 그 6연패 감독들한테 똑같은 반열에 또 올라서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포체티노는요 에버튼 원정에서 최근 12경기 무패 행진 중이라고 해요. 뭐 토트넘 맡으면서 뭐 이러면서 에버튼 원정에서 상당히 강했었다. 포체티노 감독이 7승 5무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 되게 길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막 길게 말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런 데 가면은 이거 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요. 제가 여기서 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EP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다 살펴가지고 쓸만한 거 여러분한테 소개할 만한 게 갖고 오는데, 근데 단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좋아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싹 다 갖고 왔는데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도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싹 갖고 왔고요. 여기 중에 이제 걸러가지고 나는 뭐 일요일 같은 거 신경 안 써 이러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이렇게 싹 갖고 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 불확실성이 좀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치 감독이 맡은 에버튼의 저력이 요즘에 좀 눈에 띄더라. 근데 첼시도 뭐 보니까 이제 은쿤쿠도 슬슬 돌아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전력 변화 같은 게 다소간에 좀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콜 팔머도 요즘에 나와갖고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콜 팔머 같은 애들 생각하면 언더오버도 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요 저는 패스할 것 같다.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제 결과는 어쨌든 이 경기는 선택 안 할 것 같다입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 대 뉴캐슬 결론만 얘기하자면 토트넘 대 뉴캐슬은요 저는 오바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바 좀 그럴만하죠. 왜냐면 지금 양 팀 다 빵꾸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 기록상으로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바라고 있는 양 팀이 모두 다 주중 경기에서 패배를 했는데, 특히나 양 팀 모두 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나온 실수가 너무 컸다. 그때 토트넘도 에메르송이 지랄을 했었고, 그리고 뉴캐슬도 트리피어가 2번 동안 개지랄을 했었죠. 그거 제가 막 한탄 많이 했는데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면도 많이 드러났었고, 토트넘이 최근 5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출발했는데 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웨스트햄이랑 할 때도 양 팀 다 이런 선제골을 넣고 그거를 승리로 챙기지 못한 게 상당히 기록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토트넘이 선제골 넣고 1대2로 패배를 했었죠. 역전패를 했었죠. 이 토트넘 감독 포스테코글루한테 뭐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요. 뭐 전술상으로 상당히 뭐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잘 싸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첼시한테 2명 퇴장당하고도 잘 비비는 거 보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막 했는데, 막 포스테코글루를 향한 변호가 야 부상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콘테보다는 낫다 이런 게 많은데, 최근 5경기 13실점, 작년 기준 콘테보다도 이제는 그 15경기인가? 16경기인가? 15경기 구간에서 작년에 콘테가 벌어들인 승점보다도 더 못 벌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욕먹던 콘테보다도 승점 자체는 못 벌어들였다. 제가 아까 5경기 동안 13실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골 기대 실점값, expected goal against 12.84. 말 그대로 골 기대값만큼 실점을 했었고, 첫 10경기 동안에는요, 그때는 이제 9실점을 했었는데, 그때도 뭐 그 골 실점 값은 12.71이긴 했었다. 근데 이렇게 실점값마다 다 실점을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수비가 구린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수비적인 지표가 안 좋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지만은 페드로 포로랑 쿨루셉스키 이런 우측에서 보이는 파괴력이 눈에 띄긴 합니다. 쿨루셉스키가 아까 제가 포든 얘기를 잠깐 했는데, 포든이 올 시즌 찬스 메이킹 23번, 그리고 미토마랑 그 제레미 도쿠가 22번. 근데 그 다음이 쿨루셉스키예요. 쿨루셉스키가 올 시즌에 찬스 메이킹 3위로 많은 찬스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페드로 포로가 작년 2월 달에 토트넘에 와가지고 그 골 관여를 10번을 했어요. 3골 7어시. 올 시즌에도 어시스트가 4개. 근데 이 기간 동안 수비수들 중에 페드로 포로보다 득점에 많은 기여를 한 선수가 아놀트밖에 없습니다. 뭐 아놀트는 공격적인 사이드백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아놀트 다음으로 사이드백 중에 공격 이런 득점에 많은 관여를 한 선수가 바로 페드로 포로다. 그만큼 토트넘의 오른쪽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공격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뭐 그런 거고. 토트넘은 이제 슬슬 그래도 뭐 부상이라든지 여러 징계에서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하죠. 비수마도 그렇고 직전 경기에 이제 그 로메로도 돌아오고 막 이렇게 애들이 슬슬 돌아오는데 뉴캐슬이 이제 골키퍼 닉 포프도 그렇고 머피, 댄 번, 칼럼 윌슨, 앤더슨, 롱스테프, 보트먼, 타겟, 윌로, 뭐 토날리까지 다 못 쓰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주장 라셀레스도 아웃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뉴캐슬이 이탈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에디 하우 감독, 에디 하우 감독이 옛날에 이제 본머스였잖아요. 커리어 내내 토트넘한테 2승 2무 8패로 약했었는데요. 지난 시즌에만 뉴캐슬에서 토트넘한테 2승을 거뒀어요. 원래는 2무 8패로 약하다가 작년에만 2승을 거뒀다. 이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 에디 하우가 토트넘한테 약했다.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좀 얘기 꺼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이 경기를 오바를 본다고 했었는데요. 토트넘과 뉴캐슬이 여태 통산 56차례 맞대결. 이거는 뭐 뉴캐슬이 약간 핫바디 팀일 때라든지 토트넘이 막 그 마틴 요르 감독 막 옛날에 좀 못했을 때 그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56차례 맞대결에서 177골이 터졌다. 경기당 평균 3.16점. 지난 7차례 양팀의 맞대결. 이거 양팀 맞대결 한번 띄워놓고 얘기할게요. 양팀의 맞대결에서 지난 7차례 맞대결에서 양팀 모두 다 득점을 했어요. 최근 7차례 맞대결은 양팀 모두 다 득점을 했다. 보시다시피 6대1 막 5대1 이런 스코어 있고 무지막지합니다. 스코어가 양팀 다 득점을 했었고 여기까지 이렇게 총 7경기 동안 양팀 모두 다 득점을 했었고 이 기간 동안 총 31점. 토트넘이 16골, 뉴캐슬이 15골. 총 31점이 나가지고 경기당 4.43골이 터졌다. 오바를 볼만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뉴캐슬은요. 토트넘 원정에서 11승을 거뒀는데 이게 뉴캐슬이 EPL 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원정에서 승리를 한 게 웨스트햄이랑 토트넘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EPL 역사상 가장 전반전에 많은 득점이 나온 이런 매치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토트넘 대 아스날이 전반전에 총 88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팀들 간의 경기 중에 전반전에 특히 많은 골들이 터지는 팀들 이게 보면은 토트넘 대 아스날이 88, 그 다음이 리버풀 대 뉴캐슬 87, 그리고 세 번째가 토트넘 대 뉴캐슬 86. 그러니까 전반전에 토트넘이랑 이런 전반전에 많은 득점이 터진 기록에 토트넘이랑 뉴캐슬이 다 껴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토트넘 대 뉴캐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전에 많은 골이 터질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옵타라는 데가 이런 것들 알려주는데요. 막 별의별 기록 많이 알려줘. 근데 나름대로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 많이 될 테니까. 어쨌든 이런 거고. 뭐 다른 거 또 하나 얘기할 건 뉴캐슬. 뉴캐슬이 런던 원정. 아까 제가 토트넘이 그 이제 북런던이잖아요. 토트넘은요. 런던 원정에서 뉴캐슬이 최근에 8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4승 4무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뭐 다소간에 뉴캐슬이 뭐 여러 지금 부상 병동에다가 이탈도 많고 하지만은 토트넘 상대로 막 그렇게 꿀릴 건 없을 것 같다. 토트넘의 경기력도 지금 많이 좀 빡센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또 뉴캐슬이 원정에서 올 시즌에 7전 1승 2무 4패. 1승 2무 4패로 원정에서 또 안 좋았어요. 원정에서 매우 부진했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또 1승이 그 셰필드한테 8대 0으로 이긴 거 그거 하나야. 원정에서 승점 5점 벌어들인 게 EPL 팀 중에 5번째로 낮다. 어떤 팀들이냐면 셰필드, 루튼타운, 노팅엄 포레스트, 벌리 전부 다 흔히 얘기하는 족밥팀들이죠. 얘네들 다음으로 그러니까 뉴캐슬보다 원정에서 승점 못 챙기는 애들이 쟤네밖에 없다는 거야. 그야말로 뉴캐슬의 원정은 좀 형편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오바가 뭐 3점은 기준이긴 하지만은 갈만한 것 같아요. 저는요. 양팀이 뭐 수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레버쿠젠. 이 경기 아무래도 레버쿠젠 보시는 형님들 많을 거예요. 레버쿠젠 보시는 형님들 많을 텐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슈투트가르트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레버쿠젠도 잘 나가지만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잘 나간다. 이런 얘기 조금 드리고 싶은데 제가 슈투트가르트도 올 시즌에 이제 세르주 기라시 같은 친구들을 있고 이렇게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에 3패밖에 없어요. 뭐 라이프치히한테 대패 한번 하고 원정 귀신 호페인하임한테 또 이렇게 하고 하이데라이 같은 뭐 이런 득보잡 팀한테 2대 0으로 잡히고 막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슈투트가르트가 무승부도 별로 없고 굉장히 지금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특히나 홈 기준으로 살피면은 또 홈 기준으로는 호펜하임이 제가 원정에서 막 5승 1패 5승 1무였나? 어쨌든 막 그런 팀이라고 얘기 많이 했었죠. 원정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홈 슈투트가르트는 분명히 레버쿠젠 입장에서 다소간에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건데 레버쿠젠 성적이 이렇죠.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별로 겁낼 그런 게 아니에요. 올 시즌에 전부 다 이겼고 도르트문트랑
바이에른 뮌헨한테만 이렇게 비겼다. 올 시즌 또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 랩쿠인데 랩쿠 칭찬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근데 슈투트가르트가요 시즌 초반에 한창 좀 잘 나가고 할 때 세르주 기라시가 올 시즌 그 분데스리가 득점 2위 16골을 넣고 있는데 중간에 막 햄스트링 부상 같은 걸로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운다프 데니스 운다프라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7경기 6골인가 막 그렇게 하면서 잘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이제 기라시도 돌아왔고 운다프가 뭐 중간에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레버쿠젠이요 플로리안 비르츠, 사비 알론소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르츠가 올 시즌 13경기 3골 5어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비 알론소가 감독을 맡은 뒤로 45경기 동안 10골 18어시예요. 뭐 비르츠 나이도 어리고 뭐 이제 독일의 미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죠. 근데 이 친구가 출전이 조금 불투명하다. 그 이제 보니페이스도 시즌 초에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 뭐 직전 경기도 돌문 상대로 동점골 넣고 하기도 했는데 그 한창 때는 진짜 와 이 새끼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랬었는데 요즘엔 다소간에 좀 고점이 보이는 정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한창 막 잘 나갈 때만큼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레버쿠젠이 파트릭 쉬크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 아까 보니페이스한테 어시스트를 한 게 쉬크였어요. 쉬크. 그래서 이런 레버쿠젠이 좀 뭐랄까 공격 옵션이 더해지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만한 뭐 자원이 더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길었는데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 저는 여기 레버쿠젠 승을 보는데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뭐냐? 맞대결 전적이에요. 맞대결 전적. 아까 뭐 봤다시피 뭐 레버쿠젠이 이거 안 보였구나. 이게 안 보였네. 레버쿠젠 성적이 이랬었고요. 아까 제가 말로만 떠들었는데 몰랐네. 채팅으로 안 보인다고 해주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착각해가지고 레버쿠젠이 올 시즌에 뭐 전승에다가 이렇게 무승부 2번밖에 없다. 반대로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호펜하임한테 한번 잡힌 거 말고 이런 거 말고는 뭐 다 잘했다 이런 건데 맞대결 전적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바이에른 레버쿠젠이 거의 슈투트가르트의 천적급이에요. 천적급. 슈투트가르트가 레버쿠젠한테 중간에 이렇게 한번 18년도에 이긴 적이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다 랩쿠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진짜 정리하자면은 레버쿠젠이 최근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 7승 2무 달리고 있고 최근 23경기 동안 슈투트가르트한테 랩쿠가 17승 5무 1패 매우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홈이잖아요. 슈투트가르트 홈에서도 레버쿠젠이 7승 4무예요. 7승 4무. 슈투트가르트 뭐 운다프가 튀어나오고 기라시 뭐 시즌 득점 2위 하고 잘하는 거 알겠는데 얘네 둘은 천적관계입니다. 천적관계. 물론 뭐 무승부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레버쿠젠 승을 보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레버쿠젠을 고민하시는 형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았죠. 제가 꼬마는 늘 애용을 하죠. 꼬마는 늘 애용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꼬마의 홈 전적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어제 막 아스톤 빌라가 홈 리그에서 홈 15연승 달성했나 그랬잖아요. 근데 꼬마의 홈 전적이 어떻길래? 꼬마가 지금 이래요. 라리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16연승 중이다. 근데 이 기간 동안 8햄무 8마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이야. 8마헨 8햄무. 햄무도 꽤나 많네. 뭐 이런 건데 꼬마가 좀 약간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패배도 했고 막 옛날에 시메온에 한창 할 때 이런 막 4-4-2 엄청 타이트하게 압박 축구 세게 걸고 수비적으로도 엄청 단단하고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모라타도 지금 결정력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고 진짜 그리즈만 말고는 뭐 없어요. 팀이. 코케도 그 경기 부진했었고 신형 엔진이라고 할 법한 바리오스도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었고 사울 니게스도 진짜 데려와가지고 잘 다시 소생시켰고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도 요즘에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제 데파울도 돌아가고 좀 잘하고 있고 중원에 살림꾼들이 많다는 게 일단은 꼬마가 탄력받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꼬마의 이런 강력한 홈 전적 대비해가지고 상대팀 알메리아가 리그 꼴찌팀이잖아. 알메리아 이게 원정 성적이거든요. 올 시즌에 알메리아가 1무 6패 1무 6패를 당하고 있다. 알메리아는 뭐 리그 꼴찌에다가 원정에서도 약하고 통상 그리고 꼬마가 알메리아 상대로 홈에서는 5승 2무로 많이 팼어요. 그 아까 1무 6패 중에서는 알메리아가 3마헨 3햄무를 당했고 그 마헨이 전부 다 2.5 마헨이었어요. 5대1, 3대0, 5대2 이렇게 당했으니까 전부 다 2.5 기준으로 2.5 마헨을 당한 거죠. 알메리아가. 이 연승 기간 중에 아까 제가 마헨이 8번 있다고 했잖아요. 마헨 8번 중에 2.5 마헨은 4번. 그러니까 2.5 마헨도 총 마헨 8번 중에 2.5 마헨 4번 해냈다. 6대1, 3대0 5대1, 3대0 뭐 최근에는 별로 없기는 한데 어쨌든 꼬마는 마헨들 중에서는 2.5 마헨도 절반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이 경기 꼬마 강승 배당 났죠.
1마인 배당 낮아요. 갈 게 2.5마인밖에 없다고 보는데 꼬마 2.5마인 꽤나 갈만하다. 왜냐면은 알메리아가요 올 시즌 리그 스페인에서 알메리아가 꼴찌기도 하고 라리가 최다 실점 팀이거든요. 37실점으로. 근데 얘네들이 어땠냐? 작년에 이제 강등당한 두 팀, 에스파뇰이랑 엘체가 69실점, 67실점이었는데 알메리아가 그 다음 65실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등당한 팀을 제외하고 알메리아가 유의미하게 라리가에서 실점을 많이 한 팀이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꼬마의 마인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꼬마의 이런 화력 같은 거 한번 보고 싶고, 또 그리즈만이 만약에 오늘 해트트릭 한다, 그리즈만이 골 넣으면은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최다 득점자에 오르는 또 그런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가지로 그리즈만의 많은 4득점도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길었는데 바르셀로나 대 지로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대 지로나도 재밌을만한 경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지로나 경기 많이 보면서 연구도 조금 했는데, 지로나는 4-1-4-1이나 3-4-3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바르셀로나가 인데르간 에릭 가르시아가 수비 중추로 활약을 하고 있다. 그 옛날에 이제 그 미첼 산체스 감독이 바이에카노를 이끌던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공격적인 축구를 오지게 했었고, 수비적으로도 좀 뭐랄까 타이트한, 그 지로나 경기 보면은 라인 되게 엄청나게 올리고 엄청 공격적으로 압박 걸고 좀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면서 본인들도 공격에 많이 힘을 싣는 그런 팀이에요. 얘네들의 저번 빌바오전에 보니까 빌바오전에 이제 1대1로 비겼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보다 막바지에 그렇게 엄청난 이런 결정적인 찬스를 한 10분, 20분 동안 못 만들었어. 지로나가 막 강력하게 전방 압박 걸고 라인 타이트하게 하고 이렇게 공격 축구를 하는 건 알겠는데, 글쎄 과연 두줄 수비를 뚫을 만한 능력이 있나. 그리고 상대가 또 바르셀로나잖아요. 저는 이거 약간 상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로나의 주 공격 루트는 왼쪽이거든요. 왼쪽에 이제 사이드백, 미겔 구티에레스가 사이드백에 있고, 그리고 이제 사비우라는 윙어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사비우는 또 맨시티에서 임대 간 선수예요. 왼쪽이 공격 루트인데, 사비우 같은 경우는 개인 드리블 돌파나 이런 것보다는 동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겔 구티에스가 사이드백인데, 단순히 오버래핑 말고 언더래핑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가 라인이라고 치면, 사이드 라인이라고 치면은 풀백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걸 언더래핑,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 오버래핑이라고 하는데, 미겔 구티에레스는 오버래핑, 언더래핑 많이 하고 특히나 언더래핑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로 많이 가는 선수다. 약간 뭐 알베스라든지 칸셀로 느낌? 뭐 그런 느낌 나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로나의 주 공격 루트가 왼쪽인데, 바르셀로나가 내일 우측면에다가 아라우호,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 쿤데, 이렇게 기민한 센터백들, 기민하고 발빠르고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이런 선수들을 배치를 합니다. 반대편에는 칸셀로랑 크리스텐센이란 말이야. 칸셀로는 일단은 활동 반경이 굉장히 높고 뒷공간을 많이 노출한 선수고, 크리스텐센이 뭐 발이 느리진 않는데 뭐 아라우호나 쿤데처럼 이렇게 막 기민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티에레스나 사비우가 활동하는 왼쪽이 반대편에 비해서 아라우호랑 쿤데를 상대해야 되면 일단 수비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하피냐도 굉장히 수비 가담이 많은 그런 윙어잖아요. 그리고 또 하피냐가 또 그 지로나에 이런 비어있는 그 뒷공간, 지로나의 왼쪽이 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여기 뒷공간을 공략하기도 편할 거고, 거기를 이제 커버할 만한 선수가 이제 블린트거든요. 달레이 블린트도 발이 빠른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내일 하피냐한테 좀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전술적인 부분상으로는 저는 약간 바르셀로나가 카운터를 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공격진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듀오 치안코프랑 도브비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도브비크는 일단 최전방에서 타겟맨 역할을 해주는 선수고, 딱 그냥 공중볼 잘 잡아가지고 연결하게 해주고, 뭐 치안코프라든지 사비우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이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수비를 균열내는 그런 개인 능력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냥 많은 공격 숫자를 바탕으로 리스크 있는 축구를 하면서 거기서 뭔가 뽑아내는 이런 스타일이지, 어떤 뭐 탁월한 이런 뭐 예를 들면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마레즈 같이 그런 친구가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막 크랙이 있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바르셀로나가 지금 레반도프스키의 폼이 최악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막 수비적으로 카운터치 부분도 꽤나 있는 것 같고, 지로나가 지금 뭐 리그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바르셀로나보다 윗순위긴 한데 재미도 있고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알겠어. 근데 저는 이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우위에 서는 부분이 꽤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바르셀로나 뭐 일단 중원도 그렇고 페드리나 그 대용이나 귄도간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좀
약간 좀 중원이 뭐 가비는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권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잡아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저는 이거 사실 언더를 좀 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지로나 축구 치고 바르셀로나랑 하는데 기준점 2.5 주지 않을까 했는데 3.5더라고. 그래가지고 3.5 기준으로는 배당이 좀 별로여가지고요. 그냥 바르셀로나 쪽을 좋게 보는데 바르셀로나 일반승 배당도 구리단 말이야. 그냥 저는 햄머 보는 정도? 뭐 이 경기를 메인으로 막 바르셀로나를 좋게 봐갖고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